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세시공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사용되는 교재는 미전 사이언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책 제목은 자동차 세시 일반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임대성, 이정환, 봉필준 이렇게 세 분이 공동으로 작성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세시공학 그러면 1장 자동차 세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눌 때 자동차의 구조는 크게 차체와 세시로 구분을 합니다. 차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 승객 또는 화물을 탑승, 적재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차체, 즉 바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의 외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바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세시라고 하는 것은 이 차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체를 우리가 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가 없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시만 있어도 자동차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껍데기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차체, 바디라고 하고 자동차의 동력을 일으키고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통틀어서 세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동차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자동차는 총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승용차가 있는데, 자, 승용차는 우리가 배기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면 1500cc 미만을 우리가 소형 차량, 그 다음에 1500cc 이상에서 2000cc 미만인 차를 중형차, 그리고 2000cc 이상인 차를 대형차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기로 분류를 하면 1500cc 미만이면서 길이가 4.5m, 너비가 1.7m, 높이가 2m 이하인 요 조건에서 하나라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다 만족하는 차가 소형차가 되는 거고, 중형차는 길이나 너비나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 소형차의 기준에서 하나라도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초과하게 되면 여기는 중형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차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대형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승합 자동차입니다. 승합 자동차는 우리가 사람을 태우기 위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분류할 때 승차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의 경우에는 15인승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소형차로 분류를 하고, 중형차로 분류하는 것은 16인 이상 35인 이하인 차량을 중형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자동차는 36인 이상인 차를 대형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크기로 분류하면 크기는 길이가 4.7m, 너비가 1.7m, 높이가 2m 이하인 차를 우리가 소형차로, 그리고 길이, 너비, 높이 중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 기준을 초과하며 길이가 9m 미만인 것을 우리가 중형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며 길이가 9m 이상인 것은 우리가 대형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물 자동차는 우리가 화물을 실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구분할 때 최대 적재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차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의 기준은 1톤 이하, 짐을 1톤 이하 적재할 수 있는 양이 1톤 이하인 차를 우리가 소형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중형 화물 자동차는 1톤을 초과하고 5톤 미만인 차를 중형 화물 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자동차는 5톤 이상인 차를 대형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의 중량과 적재 중량을 총 합친 중량을 우리가 총 중량이라 그러는데, 총 중량이 자 2톤 이하인 차, 이걸 우리가 소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형차는 3톤을 초과하고 10톤 미만인 차, 그 다음에 대형 화물차는 10톤 이상인 차를 우리가 화물 자동차 분류법에서 대형 화물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특수 자동차인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커차라고 하는 우리가 견인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은 5톤 이하, 중형은 5톤을 초과하고 10톤 미만, 대형은 10톤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륜 자동차, 우리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륜 자동차는 배기량이 100cc 이하이면 소형 이륜 자동차, 중형은 100에서 260cc 사이를 우리가 얘기하고, 대형 자동차는 260cc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 출력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자, 1kW 미만인 차를 소형, 그 다음에 1kW 이상인 거를 중형, 그 다음에 1.5kW 이상인 걸 대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동차의 분류에서 우리가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는 자, 엔진이 대부분 앞에 있습니다. 자, 엔진이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은 화석 연료를 우리가 떼서 사용하는 내연 기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을 앞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왜 자동차의 엔진을 앞에 두느냐?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은 화석 연료를, 그러니까 연료를 우리가 연소시켜서 이렇게 동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 부분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엔진 부분의 뜨거운 온도를 잘 냉각시켜 줘야지만이 우리가 엔진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을 냉각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자동차가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공기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걸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냉각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공기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자, 앞부분에 우리가 엔진을 설치함으로써 앞에서 오는 공기를 많이 흡수해서 이걸 냉각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은 대부분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특수한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을 뒤에 한다든가 뭐 바닥 부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차 엔진은 앞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석 연료를 떼는 자동차들은 지금까지 사용되는 게 대부분 휘발유를 사용하거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자동차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자,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열을 냉각시켜 주기 위해서 주로 앞에 하고 있는데, 자, 자동차의 엔진이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은 앞에 있으면서 앞바퀴가 구동되는 경우도 있고, 엔진이 앞에 있으면서 뒷바퀴가 구동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모두 다 구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가 구동되는 방식, 이걸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타입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자를 따서 앞 엔진, 앞 드라이브, 그래서 앞바퀴 앞에 엔진이 있고 앞에 구동이 된다 해서 FF 구동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가 구동되는 형태,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를 우리가 FF 구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F 구동 방식의 동력 전달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엔진에서 동력을 발생시키면 클러치라고 하는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시키는 부품이 있습니다. 자, 이 클러치를 통해서 동력이 전달되고, 이 클러치를 통해서 나오는 동력을 변속기라고 하는, 우리가 기어 열이 있는데, 자, 이 기어 열에 의해서 우리가 속도나 아니면 힘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변속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종감속 기어와 차동 장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동축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동축에 끼워져 있는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서 우리가 바퀴가 굴러가게 돼서 자동차가 진행이 되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FF 방식은 엔진, 클러치,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종감속기와 차동장치, 요걸 우리가 합쳐서 트랜스 엑슬이라고 하는데, 트랜스 엑슬과 구동축이 모두 앞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앞에 있으면서 앞바퀴가 구동되는 방식. 자,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FF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FF 방식을 택한 자동차의 특성은 뭐냐? 자, 이렇게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가 구동되게 되면 좋은 점은, 자, 추진축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추진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자, 우리가 원래 전문 용어로는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합니다.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거는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뒷바퀴가 구동되는 경우에는 앞에 엔진에서부터 뒷바퀴까지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긴 축이 있어야 되는데, 요 축을 우리가 추진축, 즉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합니다. 자,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가 구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FF 방식에서는 뒷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추진축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추진축이 필요가 없어지고,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진축이 앞에 엔진에서부터 뒷바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자, 여기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려면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야 되고,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요 안쪽 부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실내 부분에도 축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깁니다. 실내 부분을 잡아먹는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가 차를 타보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이 중앙 부분에 이렇게 쭉 그 프로펠러 샤프트가 뒤쪽까지 전달되는 그 부분이 실내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한 추진축이 지나가는 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닥을 평평하게, 이렇게 실내 공간을 평평하게 할 수가 있고, 자, 실내 공간이 평평하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실내에서 이렇게 밑에 부분이 거주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동력 전달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 엔진이 앞에 있고 앞바퀴에 바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까 뒷바퀴에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보다 이 추진축이 없어지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길이가 훨씬 짧아지겠죠. 그래서 동력 전달 거리가 단축된다. 자, 동력 전달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우리가 그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손실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력 전달 효율을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력 전달 길이가 짧아지면 우리가 동력 전달 효율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선해나 미끄러운 노면 주행 시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앞바퀴가 구동되면서 우리가 대부분 앞바퀴가 조향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F 방식은 우리가 선회할 때나 또는 미끄러운 노면, 자, 우리가 눈이 올 때 언덕길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뒷바퀴가 구동되는 차들이 대부분 눈길에 이렇게 많이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그 포터라든가 봉고라든가 이런 차들을 보시면 다 엔진은 앞에 있는데 뒷바퀴가 구동되는 방식의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들은 우리가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잘 미끄러집니다. 뒷바퀴가 구동되는데 앞바퀴가 우리가 이렇게 종동 바퀴이기 때문에 앞바퀴는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뒷바퀴만 이렇게 구동을 하고 앞바퀴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FR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나오는 자 FF 방식이 아닌 뒷바퀴가 구동되는 방식은 우리가 미끄러운 노면에서 주행할 때 많이 미끌리게 됩니다. 근데 FF 방식은 그에 비해서 앞바퀴가 이렇게 구동을 하기 때문에 미끄러운 노면에서 FR 그러니까 뒷바퀴가 구동되는 차량에 비해서 덜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장점은 적차 시에 앞뒤 차축 하중 분포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엔진도 앞에 있고 앞바퀴에 구동 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FF 방식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앞부분의 모든 장치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서 앞부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트렁크 부분에 우리가 적차를 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실으면 앞뒤에 하중이 분포가 균일해진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차를 많이 안 할 경우에는 앞부분의 하중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적차 시에는 장점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뒷차축이 간단하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엔진도 앞에 있고 조향장치나 우리가 다른 장치들이 전부 다 차동장치나 이러한 장치들이 다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앞 부분이 다 밀집되어 있어서 무겁고 복잡한 대신에 뒷차축에는 별다른 장치가 없이 그냥 따라서 돌아가는 종동축이 되기 때문에 뒷차축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첫 번째, 자, 누차 말씀드렸듯이 앞 차축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진도 앞에 있고 조향장치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동장치나 종동장치나 이런 구동장치들이 다 앞에 이렇게 변속기나 이런 것들이 다 앞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차축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기계식 조향일 경우에 핸들의 조작에 큰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계식은 우리가 기계식인 경우에는 손의 힘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때 앞에 모든 무게가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을 돌릴 때 큰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유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스티어링 할 때 우리가 예전처럼 큰 힘이 필요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앞에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차체가 앞에 다 구성되어 있어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조향 시에 우리가 핸들 조작이 힘들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자, 세 번째로는 앞 타이어와 패드의 마모가 비교적 크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 무게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앞바퀴를 누르는 힘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브레이크 밟을 때 이게 마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 타이어와 패드의 마모가 비교적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점은 고속 선회 시에 언더스티어링 현상이 발생된다. 자, 우리가 FF 방식의 차가 우리가 고속으로 코너링을 이렇게 할 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이러한 힘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언더스티어라는
언더스티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더스티어링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F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뒷바퀴가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프론트 엔진 리얼 드라이브 타입 이렇게 얘기하고, 자, FR 구동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 바퀴가 구동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뒷바퀴가 구동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에 엔진에서 뒤에 구동 바퀴 축까지 이렇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추진축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우리가 엔진과 클러치와 변속기가 앞부분에 설치가 되고, 자, 추진축을 통해 가지고 자, 종감속 기어와 차동 장치는 이 차축의 뒷차축의 중앙 부분에, 여러분들 그 밑에 차에 보시면 뒷차축의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부분에 우리가 종감속 기어와 차동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구동축이 거기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일정 부분의 부품과 뒤 부분의 어떠한 부품이 잘 분배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무게는 아까 FF 방식에 비해서 FR 방식이 더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FR 방식의 동력의 전달 순서는, 자, 엔진에서 동력이 발생되면 앞에 있는 클러치와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추진축을 통해 가지고, 자, 뒷차축에 있는 종감속 기어와 차동 장치에 전달되고, 자, 이러한 이 차축에 끼워져 있는 뒷바퀴에 우리가 동력이 전달되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FR 방식의 장점은 뭐냐? 자, FR 방식은 앞 차축 구조가 간단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F 방식은 모든 장치들이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앞 차축의 구조가 복잡한 형태였는데, 자, FR 방식은 자, 추진축을 통해서 뒷바퀴에 우리가 종감속기나 차동장치나 구동장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 차축의 구조가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적차 상태에 따라 전후 차축의 하중 분포의 편차가 적다. 자, FF 방식은 앞에 모든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앞이 상당히 무겁다 그랬는데, 자, FR 방식은 우리가 자, 아까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차동 장치나 그다음에 종감속 기어나 구동 장치가 D차축으로 가해 있기 때문에 앞과 뒤에 하중 분포가 편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중 분포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FF 방식에 비해서. 자, 세 번째, FF 방식보다 앞 타이어와 패드의 마모가 적다. 자, 하중이 앞 뒤가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만 이렇게 하중이 쏠려 있는 경우에 보다 앞 타이어와 패드의 마모가 적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 자, 첫 번째, 자, 앞에 있는 동력을 뒷차축에 전달하다 보니까 긴 추진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프로펠러 샤프트가 필요하게 되고, 자, 추진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내 부분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실내 밑바닥이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앞에서 뒤에까지 이렇게 쭉 가운데 부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내 공간의 이용도가 낮아진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공차 상태에서 빙판이나 등판 주행 시 뒷바퀴에 미끄러짐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자, 아까 눈길에서 우리가 FR 방식 뒷바퀴가 구동되는 방식은 눈길에서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갈 때
앞바퀴가 구동이 안 되고 뒷바퀴만 이렇게 구동되기 때문에 앞바퀴가 헛바퀴를 돌면 계속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짐을 많이 실어서 뒷바퀴를 꽉 눌러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비교적 덜 미끄러지는데 FR 방식의 단점은 우리가 눈길이나 이런 빙판길에서 우리가 미끄러짐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긴 추진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동이 휠링이라고 하는데 진동이 발생되고 FF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 자, 추진축을 통해서 뒷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다 보면 아까 동력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동력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FF 방식과 FR 방식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차량이 우리가 나오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이 FF 방식과 FR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자, RR 방식이나 다른 뒤에 나오는 다른 방식들도 있습니다. 자, 뒤에 엔진이 있으면서 뒷바퀴가 구동되는 스타일. 자, 뒤에 엔진이 있으면서 뒷바퀴가 구동되는 스타일. 자,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에 바퀴가 구동되는 스타일이 우리가 동력 전달이 거리가 짧아서 효율이 좋다 그랬죠. 근데 뒤에 엔진이 있으면서 뒤에 바퀴가 구동되면 이것도 효율은 좋아지는데 자, 앞에 엔진이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의 엔진은 우리가 내연기관을 쓰다 보니까 내연기관은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냉각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냉각을 시켜 줘야 되는데 뒤에 엔진이 있으면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흡입해서 냉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자,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가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뒷바퀴에 의해서 구동되는 방식이다. 자,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R 방식의 장점은 뭐냐? 앞 차축의 구조가 간단해진다. 뒤에 엔진이 있고 뒷차축이 구동되기 때문에 뒤에 많이 쏠려 있겠죠. 그러면 앞에 구조가 간단해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FF 방식과 RR 방식의 차이점은 여기에 엔진실, 뒤에 트렁크 부분,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트렁크 부분이 여기는 엔진실, 본닛이 될 거고 요 앞부분이 우리가 트렁크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앞에 차축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동력 전달 경로가 짧다. FF 방식과 같이 우리가 엔진과 구동바퀴가 같이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동력 전달 경로가 짧아진다. 자, 그 다음에 언덕길, 미끄러운 노면에서 발진성이 용이하다. 자, 단점은 변속 제어 기구의 길이가 길어진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향장치나 운전대 말하는 거죠. 운전대나 변속기나 이게 다 앞에 있습니다. 변속 레버가. 그러면 자, 조향장치나 변속 레버나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데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변속 레버나 이런 것들을 앞에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까지 우리가 변속기가 뒤에 있으면 뒤에까지 이렇게 레버를 연결해서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속 제어 기구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진 냉각에 불리하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우리가 엔진 냉각이 불리해진다. 세 번째, 고속 선회 시에 오버 스티어링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아까 언더 스티어링, 우리가 FF 방식의 차는 우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건 오버 스티어링, 그러니까 조향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안쪽으로 조향이 더 많이 돼서 안쪽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가이드 포스가 약해진다. 자, 이렇게 자,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D 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 그러니까 RF 구동 방식과 중앙 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MR 구동 방식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